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오늘은 나이사 170회 시즌 3 두 번째 방송 시간입니다. 드디어 또 모여주신 크루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오늘 출석부 한번 불러야죠. 노형.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아직은 편하게 얘기가 조금 불편해. 조금 불편해. 예. 처음에 인사 나누고 나면 아직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노형. 그리고 JYP. 안녕하세요. 네. 예, 박재영 편집장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또 3분 거리 프레시안에서 뛰어온 우리 강양구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해선. 아, 참. 서운하겠다. 아유, 안 서운해요. 투명한 존재감. 그런가요? 네, 피부가 투명해서 그래. 자. 오늘 뭐 하죠? 오늘은 지금 이제 코너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도와주시는 게 리뷰 플러스거든요. 네. 질문들이 많아요, 항상. 그래서 이걸 또 계속 쌓아놓을 수만은 없어가지고, 왜냐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리뷰 플러스 질문을 저희가,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거 몇 가지는 좀 해결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즌3에서 새로 추가되는 코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맛보기. 살짝만, 간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첫 번째 리뷰 플러스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다들 준비되셨죠? 리뷰 플러스. 처음 해봐. 다들 낯설어하고 계신데, 예. 그나마 한 박자 늦게 들어갔어요. 이거 오늘도 김광준 선생님이 목소리는 그나마 양깡형에게 필적할 만한 목소리인데 안 나와 오셔가지고 이거를 누가 읽어야 되나? 우리 노형님이 한번 읽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그럴까요? 예. 네, 좋습니다. 엄마가 암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 림프 부종으로 인해서 1년에 한 번은 발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십니다. 이번에 또 갑자기 아프셔서 현재 카톨릭 병원에 계시고요. 발열이 날 때마다 온몸을 떠시고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왜 이러는지 원인과 몸 관리 방법, 수술로서 발열이 안 나게 편안하게 사실 수는 없는지 아직 병원에선 수술을 권하진 않습니다. 나이사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전문의 의견 좀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 예. 야,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이 답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멤버로? 그러니까요. 제가 있잖아요. 리뷰 전문. 예. 몇 년을 했더니, 다른 분야까지 질문을 답변할 웬만한 것들은, 계속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이게, 사실 도움이 되는구나. 전문의를 따고 나면,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굉장히 집중하게 되고, 마치 우리 강 기자가, 에로시안 쪽 기사를 쓰기에는 좀 뭔가 낯선 것처럼. 낯설지 않아요. 아, 그래요? 잘못된 비유였네요. 네. 하여튼 이게.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혹시 그런 기사거리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대특종 털어놓겠습니다. 특종 나이사에서 한번 빵빵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래 그래서 이비인후과 전문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은 제가 정신과 잘 모르는 것처럼 자꾸 몰라지는데 이 리뷰 한 1년 넘게 했더니 그동안 막 여러 교수님들 찾아다니면서 계속 질문 물어보고 답변 받아갖고 여기서 또 자문 받아갖고 와서 답변 드리고 그랬더니 실력이 늘었어요. 그래도 전문의 의견 좀 듣고 싶다고 그랬는데. 전문의예요, 저 사람. 네, 전문이긴 하죠. 저 전문의예요. 면허번호가 있어요. 암이라는 세포가 옆으로 퍼지는 건 임파선이라든지 이런 거, 림프절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옆으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암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암을 제거하면서 암 주위에 있는 림프절들도 다 같이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거하고 나면 림프절이라는 게 원래 이것도 순환을 하는 건데 한쪽에 이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종이 생기죠. 붓고 아프고. 그런데 열이 나는 원인은 암 수술 후에 열이 나는 원인이 생각보다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입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일들 때문에 열이 나셔서 입원하셨는지는 저희가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이게 컨디션이 떨어지시니까 우리 몸이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어떤 감염증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 장모님께서도 편찮으셔가지고 자주 열이 나셔서 자주 응급실로 입원하시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체력을 회복하는 것 이외에 발열이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수술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암이 재발했다거나 그래서 암성 발열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톨릭 병원이 뭐 나쁜 병원도 아니고 거기서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열과 암의 재발과는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수술로 발열을 잡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되게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암 수술하시고 나면 암 재발한다고 이렇게 되게 육식을 안 하신다거나 채식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가 암을 유발한다라는 이런 선입견 갖고 계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암 수술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이 제가 자문 구해보면 꼭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 개든 소든 닭이든 좋으니까 입에 땡기는 고기 좀 많이 좀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좀 먹어야 예. 체력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높여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런데 막 고기가 안 좋다는 생각들이 많아. 지방 이런 거 굉장히 겁을 내셔서 근데 정말 씹기 불편하면 고기를 갈아서라도 좀 드셨으면 좋겠다. 믹서기로 우리 꼭 토마토만 믹서기로 갈지 말고 믹서기 갈 때 삼겹살도 좀 갈고 이래가지고 같이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사연 보내신 분은 이 발열이 날 때마다 어머님이 이렇게 떠시고 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열에 대한 집에서의 조치법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전문이시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이런 분이 옆에 손을 꼭 잡아드리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열을 내리게 해드릴 수는 없어서. 근데 발열이 날 때 몸을 떠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발열이 난 다음에 이게 계속 나면은 오히려 덜 추운데요. 발열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체온 손실이 나면 우리 몸은 체온을 버티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근육들을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열이 오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막 떠는 거야. 마치 아이폰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지울 때 하나 버튼 꼭 누르고 있으면 어플리케이션들이 살려달라고 막 떨잖아요. 이 비유는 내가 의과대학부터 수십 년을 들어보는데 아이폰 어플을 비유하는 건 처음이야. 최고야, 최고. 이야, 진짜. 이야, 몸을 바르르 떠는 어플리케이션 지워지기 전에 그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시즌2에서 괜히 저만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여기 다 이게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몸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럴 때는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이 생기는 생리적인 현상이니까요. 근데 발열이 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가장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추울 때 춥다라고 이불을 덮어드리거든요. 오히려 열을 더 올라가게 하는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춥다고 할 때 한겨울 막 솜잎을 꺼내갖고 덮어주시는 건 정말 반대. 거꾸로 가시는 거고요. 얇은 이불과 얇은 속옷으로 간단하게만 체온을 유지해 주실 수 있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러면 또 문자로 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4107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네. 제가 읽을게요. 네. 올해 3월 아내가 합정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편이 보낸 사연이네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수술한 상처 부위가 덧나곤 합니다. 저런. 산후검사에서 자궁에 염증이 조금 있다고 했는데 관련이 있을까요? 담당 의사는 수술은 잘 됐다고 했는데요. 수술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도 수술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게 정상인가요? 피가 계속 나는 건 아니고 아물었다가 조금 상처가 생겨서 피나고 또 아물고 반복 중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건 속상하죠. 네,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 담당에서 수술 잘 됐다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일반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잘 됐는데 왜 피가 나? 일단 겉은 깨끗하게 아물어야 그렇죠.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산후에 자궁에 염증이 있었다는 거하고 수술 부위에서 이게 제왕절개 수술은 혹시 모르는 청취자분들을 말씀드리면 이게 팬티 라인 바로 아래쪽에 들어가는 절개 라인이에요. 절개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 쪽 병변이거든요. 자궁은 아래쪽의 염증이 이 피부 쪽에 이 출혈하고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생각보다 되게 멀죠. 굉장히 멀죠. 예,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멀어.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수술한 지 100일 정도 됐는데도 수술 부위에서 피가 나는 건 대부분 봉합 부위의 염증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수술 부위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저번에 다쳐서 꼬맸었다며? 너 몇 번을 꼬맸냐? 이런 얘기 하죠. 되게 많이 하는 게.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겉으로 5번을 꼬맸어. 그러면은 별로 안 꼬맨 것 같은데? 5바늘이면?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그 5바늘을 수술방에서는 의사는 보통 5바늘이 일반인 눈에 보이면 최소 10바늘을 꼬맵니다. 예, 그리고 제왕절개면 꽤 많이 꼬매거든요. 보통 겉을 꼬맨 횟수만 봐도 한 20땀은 꼬맬 겁니다. 그런데 안에 다 꼬맨 거 하면 60땀 정도는 꼬매야 이게 다 꼬매져요. 그러니까 진짜 한 땀 한 땀이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파카 같은 거 좋은 거 사면 안쪽에 누빔은 다 안쪽이 되어 있고 겉은 깨끗하게 누빔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싹 감싸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피부 안쪽에 그 근육이랑 그 안에 있는 피부들을 미리 다 촘촘하게 다 꼬매놓고 나서 바깥쪽은 되게 헐설 꼬매요. 근데 안에 들어가는 실들은 나중에 바깥에 있는 피부 꼬매놓은 실들은 우리가 다 외래에서 다 제거하잖아요. 예. 그런데 몸 안에 남는 실들, 의사들만 알고 있는 속에 있는 30땀 넘는 그 실밥들, 그런 것들은 평생 남잖아요.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녹는 실을 씁니다. 그런데 이 녹는 과정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은 가거든요. 예. 근데 얘네들이 의사들 이렇게 새삼스럽게 난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아니, 이비인후과도 사실은 개원가에 있는 이비인후과는 대부분 약 쓰고 이러는 과들인데 대학에서의 이비인후과는 칼 쓰는 수술하는 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자주 있으면 절대 안 되지만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밥들이 이게 이물이거든요, 이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원래는 없는 게 가장 좋은. 하지만 이 상처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넣는 이물이기 때문에 이 이물이 사라지기 전까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염증 반응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정 심하면 절개 부위를 수술을 조금만 열어가지고 그 염증이 한 곳에서만 반복된다면 조금만 피부를 절개해가지고 안에 있는 녹는 실을 제거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수술 부위하고는 되게 멀어요. 자궁하고는. 만약에 그거하고 자궁이 염증이 연결이 됐다 그러면 아까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66님과 같이 열이 나실 거예요. 네. 열이 안 난다는 건 대부분 깊은 부위에 염증은 아니다. 여드름과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여기 있는 크루 중에 여드름 문제는 우리 노형이 제일 잘 알죠. 네. 피부가 제일 젊으세요. 어떻게 아직까지 여드름과 정신과하고 여드름이 전공이에요. 한결같은 피부를 학생 때부터 유지하고 있죠. 하여튼 그러니까요. 일단은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꾸 반복되신다고 하면 그거는 병원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차라리 정확하다. 네. 네. 이거 산부인과 쪽 문제보다는 피부 쪽 문제일 것 같으니까 차라리 피부과는 절개를 잘 안 해요. 성형외과. 예, 피부 쪽. 요즘 성형외과 가면은 이런 환자는 또 잘 안 봐줘요. 맞습니다. 네. 미용 수술만 주로 하지. 대학병원에 있는 성형외과. 정말 병원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한번. 예. 방법일 것 같아요. 이거 크게 걱정하시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 출산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유후! 어찌 해야 할까요의 답이 의사를 바꾸세요. 이거는 그러면 걱정은 되실 것 같아요. 아이 한참 당연히. 케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요. 또 그런 상처 부위가 계속 수술한 지 100일이 넘었다는 건 애가 100일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자꾸 상처에 염증 생기면 짜증나요. 네. 여름인데. 샤워할 때도 계속 걸리적거리고 불편하실 거고. 하여튼 가능한 일이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저한테는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저한테는.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문제는 제가 출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메일로 SOO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듣기 평가하는 것 같아 나는. 네. 제 친구 중에 거식증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을 못 빼서 아주 걱정입니다. 오. 남들이 폭식증이 내 질문 아니냐고 아니다. 묻는데 예. 폭식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전 정말 거식증이라도 걸려서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식증 정말 치료 안 되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식증하고 폭식증 중에서 어느 게 더 안 낫나요?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에 대한 답을 단편적으로 드리자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네. 쓰레기차 피하려다 무슨 차를 만난다. 이런 똥차! 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폭식증과 거식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뭐 둘이 아주 가까운 질환이고 공존하기도 하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은 거식증은 사람이 죽을 수 있지만 폭식증은 죽지 않습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폭식증은 정서나 감정하고 좀 더 연관이 많이 되고요. 거식증은 뇌 자체의 문제랑 연관이 좀 더 많이 돼요. 그러니까 거식증은 좀 강박증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아무리 말라도 이 거울을 보면 내가 너무 뚱뚱해 보이고 내가 조금만 들면 이게 막 몸에 막 이상한 게 들어와 있는 것처럼 불결해진 느낌 같은 거. 이런 영화나 이런 데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 거울을 보면 막 본인이 막 이렇게 왜곡이 환각 같은 게 보이고. 그래서 막 안 먹게 되고 먹으면 막 토하게 되고 막 이러는 건데 폭식증은 그거보다는 이제 어떤 정서적인 문제, 뭐 이를테면은 뭐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가까운 갈등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겨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게 되는 그런 누구나 다 그런 경향이 생기잖아요. 있죠. 그런 것처럼. 저도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혼나면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먹는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 뭐였죠? 투게더. 이렇게 뚜개 먹고 이렇게 반쪽 투게더. 그건 쌍쌍바. 그건 쌍쌍바. 투게더를 한 자리에서 그게 다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폭식증의 초기 증상인 거죠. 폭식증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앞에 음식 봉지나 이렇게 수북히 쌓이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폭식증의 전형적인 현상이죠. 정신 차려보니 이만큼 먹었다. 그쵸, 정신 차려보니 내가 떡볶이, 순대, 튀김을 다 먹은 거죠. 그 기준이 있어요? 얼만큼 먹으면 폭식증이고 얼만큼 먹으면 그냥 많이 먹은 거다. 뭐 그 시간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양으로 계산하는 건 사실 별로 없고요. 그런 것 때문에 체중이 지나치게 많이 느는데도 내가 그거를 통제할 수 없다든지. 그러면 나도 해당되잖아. 근데 보통 제일 중요한 건 충동을 참을 수 없고 그 폭식하는 동안 일종의 그 해리 현상처럼 기억이 안 나요. 먹는 게요? 네. 그리고 나 어제 회식 자리에서 그랬는데. 그건 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포금증. 네.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서 대부분 우리가 뭐 저녁에 야식 시키고 치맥시켜서 막 먹고 폭식했다라는 거는 사실 의학적 관점에서 보기엔 과식. 과식. 폭식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폭식증 말 그대로 정줄 놓고 먹는 게 그러네. 폭식증인 거네요. 실제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먹은 게 기억이 안 난다? 네, 정신을 차려보니 빈 그릇만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먹었어 이거? 왜 내가 나야? 내가 또 왜 나 그런 거 같지?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이만큼 싸가지고 간다고 꼭 폭식증 있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거를 눈 깜짝 사이 후룩 다 먹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고 이제 토하고. 토하고요. 네. 근데 둘 다 잘 안 낫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질문해 주신 게 어느 게 더 안 낫느냐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 정서적인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우리가 좀 낫게 한다는 큐어라는 관점에서 훨씬 가능한데요. 큐어 그 단어 되게 좋네요. 네, 근데 아니 느낌이 되게 전문가 같은. 거식증은 치료도 자체도 어렵고 사실 약을 써야 되지만 그 반응도 좀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발도 자주 하고. 거식증을 유발하는 약은 없어요? 일시적으로? 있죠. 지금 이메일 보내신 SO님은 그런 약 본인은 거식증 환자도 아니고 폭식증 환자도 아니야. 제가 보기엔 과식을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냥 과식하는 분인데 거식증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 걸렸다가
빨리 치료될 수 있으면 그렇지, 잠깐 그렇지. 걸릴 수 있다. 뭐 이 얘기인 거야 지금. 근데 그거는 정말 한번 발을 들이면 늪처럼 되게 고생하세요.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근데 때문에. 말씀을 듣다 보면 발을 딛고 싶어도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디딜 수는 없는 영역인 것 같은데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젊은 여성들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 이후에 이게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생긴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뭔가 소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선을 딱 넘어버리시는군요. 몸속에서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한 다이어트가 상당히 위험 요소예요. 특히 젊은 여성들. 여름이 무리한 다이어트. 저요? 무리한 다이어트의 아이콘. 우리 해선- 이혜선 해선 기자. 크루. 아닙니다. 전 건강하게 운동으로 뺀 거죠. 무리하는 모습을 좀 뵌 다음에 말씀드리는 아니,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운동 선수들한테 올라가는 피 검사 수치가, 근육이 깨지면서 올라가는 그 있잖아요. CK. 정말, 마라토너들이나 올라간다는 CK라는 수치. 남들이 보면 심장이 나간 줄 안다는 그 CK. 그 CK 수치가 정상보다 확 올라가가지고, 우리 이혜선 기자가. 우리 이 얘기를 나이사에서 한 적이 없죠. 했죠. 그 스키오 때문에. 그때 취재 중에, 그 스키오라는 그 사기 장비 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기꾼한테 환자를 가장해서 잠입 취재를 갔었걸랑요. 그래서 그 사기꾼이 뭐라 그러는지를 이제 듣고 와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이 사람이 병이 없다는 거를 이제 어디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죠. 받았는데 당연히 다 정상으로 나왔는데 하나가 비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심근경색대나 올라가는 수치가 하나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러고 알아봤더니 운동을 너무 많이 할 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맞아요. 그때 제 건강검진 결과서를 해석해 주셨던 게 김강준 크루잖아요. 그래서 섭외된 거야, 이번에? 은혜 갚는 그랬었죠. 그때도 그렇게 한 단어도 안 틀리고 말하던가? 그때는 이메일로 주셨어요.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였구나. 이 몰아가기가 상당히 이게. PD가 꽂은 거구나. 참. 하여튼 어쨌거나 답은 나왔네요. 답은 거식증이 더 힘들다가 일단 제일 짧은 답이. 그리고 무리한 다이어트로 거식증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꼭 주의해 주십사라는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거식증이나 폭식증 관련해서 할 얘기가 더 있나요? 다음에 언제 특집 한번 해도 될 만큼? 할 얘기가 많죠. 사실 사실 다이어트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라서 한번 맞아요. 다이어트를 가지고 이렇게 거식증, 폭식증을 찬성입니다.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포기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양구 씨랑 양구 크루랑 JYP는 다이어트 하고는 평생 관계 없는 반대 방향의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은. 뭘 먹여야 될 것 같죠. 평생 그거랑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근육량을 늘리고 싶죠 오히려. 체중을 늘리는 거는 쉬워요. 근데 근육량 늘리는 근육량이 늘어서 체중이 늘어야 되니까 배 나와서 체중이 느는 거는 나쁜 거니까. 근육량을 늘리면서 체중을 늘리는 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초대스님을 헬스 트레이너나 이런 분을 모셔서 이렇게. 우리 있어요. 맨날 부르면 쉽게 뛰어오는 우리 크루에 이름만 안 올라 있지 사실 준 크루 또 있어요. 다이어트 전문가. 언제든지 부르면 나오는데 요즘에 개업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빠졌어 이번에. 그 양반도 우리 노형만큼이나 방송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용감한 기자들에 출연하시고 박상준이라고요. 크루 붙여줘. 박상준 크루. 본인은 모르지만 걔도 우리 또래예요. 오늘부로 12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몸짱 의사라는 아이디로 그러니까 아니 몸짱 의사였던 크루로 이름을 좀 개명했더라고요. 요즘은 몸꽝으로. 몸꽝으로. 안 벗어 요즘에. 옛날에 그렇게 벗으려고 하더니. 자, 다음 질문도 또 이제 넘어가 봐야죠. 네, 다음 질문은 제가 읽어볼게요. 네. 팟빵에 올리신 질문인데요. 촉촉한 눈망울님이 올리신 질문입니다. 좋다. 네. 컴퓨터를 오래 하는 직장인입니다. 컴을 오래 하다 보면 눈이 뻑뻑해지거나 피로해질 때가 많은데 이럴 때 인공 눈물을 넣으면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이 너무 뻑뻑하고 자다가도 눈이 너무 뻑뻑한 게 느껴지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건 네. 저도 하고 싶은 질문인데요. 아, 그래요? 네. 예. 이거 저 옛날에 한번 하지 않았나? 이거 안과 선생님 모셔가지고. 맞아요. 이거 네. 많이들 근데 이게 진짜 모든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모든 직장인들의 공통적인 저도 안과 가서 가끔 인공눈물 처방 받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컴퓨터 같이 우리 집중해서 뭔가를 계속 쳐다보게 되면 눈이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눈 깜빡거리는 시간을 줄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 눈물 분비라는 게 눈을 깜빡일 때 한 번씩 쭉쭉 짜주거든요. 그래서 눈을 덜 깜빡거리게 되면 정상적인 분들도 눈 건조감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고요. 또 더더군다나 눈 건조증이 안구 건조증이 실제로 좀 있는 분이라 그러면 그 증상이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저도 되게 뻑뻑할 때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예전 같으면 옛날에는 이제 옆에다가 노트북 옆에다가 이제 책 같은 거 펴놓고 이제 작업을 하면 이렇게 타다 치다가 책 이렇게 딱 살펴보면 뭐 편했는데 요즘에는 노트북 화면보다 책 보면 침침해. 초점이 안 맞아. 초점이 안 맞아. 그래서 놀래서 이제 그러니 안과를 나는 갔어요. 어떻겠어. 그러네. 그건 노화. 네. 그랬더니 노안 초기 증상이래. 진짜로요. 네, 진짜로. 딱 느낌이 오잖아요. 네. 양국 크루도 느낄 나이가 됐는데. 저도 약간. 그렇죠. 알러지랑은 관계가 없나요? 알러지가 있으면 간지럽겠지? 그래요? 이게 빡빡한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분들도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눈 불편감을. 네. 하여튼, 방법은, 컴퓨터를 너무 오래 보지 않는 거? 사실 중간중간에 자꾸 쉬어주는 게 사실 필요한데. 중요하죠. 예. 멀리 좀 보고. 못하고 하는 거죠. 우리 그래. 멀리 쳐다보라 그러잖아요. 그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가요? 눈이 우리가 가까운 데를 보기 위해서는 눈을 싸고 있는 근육이 굉장히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트 나가가지고 간만에 좀 배 좀 덜 나와 있는 것처럼 보려고 배에 힘 딱 주고 있으면 한두 시간은 버티지만 되게 허리 아프고 막 그렇거든. 이럴 때 한번 잠깐 화장실 간다고 나와가지고 배 힘 쭉 빼고 허리 좀 풀고 숨 좀 쉬고 이러는 거는 확실히 피로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죠. 계속 앉아있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눈도 멀리 보면 눈이 힘을 쫙 빼게 돼요. 가까운 거 볼 때는 눈이 막 온몸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야. 눈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얘가 자꾸 한 번씩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 멀리 보는 건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요즘은 컴퓨터 보면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 되면 자기 스마트폰 보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쉬는 시간에 자기 스마트폰을 봐서 더 증상이 심해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아이패드를 멀리 놓고 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패드의 어플리케이션을 꾹 누르고 있으면 몸이 바들바들 살려달라고 같이 눈도 깜빡깜빡깜빡하고 인공 눈물을 넣기보다는 차라리 멀리 봐라.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실제로 가까운 걸 봐야 될수록 더 눈이 더 근육 운동을 더 심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야 뭐 다 잘 보니까 상관없는데 나이 드셔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형 쓰러지십니다. 노형을 지칭한 거 아닌 것 같아 이번에는. 형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JYP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왜 형이 그래? 아니구나 나한테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게 작은 화면을 보는 것보다 확실히 아이폰보다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낫고요. 아이패드보다는 아이맥을 이용해서 큰 화면으로 글씨 크게 해놓고 작업하시는 게 확실히 눈의 피로는 덜하죠. 그래서 제가 아이맥을 샀어요. 또 이렇게 살짝. 하여튼 애플바들은 이게 어디서든 간에 감정이 주체가 안 돼. 애플워치 몇 시지? 깨같은 또 애플워치 날아가시고. 어째요? 그 애플워치 샀는데 한 번도 지금 샀다고 마이크 대고 말을 안 하더라 했어.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 이거였다고. 이게 전자식이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기능은 정말 없는데요. 예쁘긴 예뻐. 예쁘긴 예뻐요. 그냥 자꾸 손이 들고 싶고 이래서 자꾸 뭐 시계 사면은 머리를 만진다거나 이런다더라 이런 얘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 눈물도 종류가 있지 않아요? 이거 저번에 우리 김성주 교수님 김안과 병원의 김용주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인공 눈물 우리 약국 가면 막 팔거든.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사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 이게 인공 눈물이 종류가 정말 여러 개래요. 그래서 눈물이 또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의 원인도 여러 가지고. 그러니까 눈물 분비가 적은 사람도 있는데 눈물 분비가 오히려 눈물이 이제 제대로 고여있지 못하고 너무 하수구가 너무 커갖고 너무 빨리 배설되는 사람, 또는 눈물의 조성이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너무 쉽게 증발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인공 눈물을 쓰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답니다. 예. 인공 눈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래요. 나도 그때 그 방송 듣고 처음 들었어, 그 얘기는. 예. 그러니까 한 번쯤은 안과 가셔가지고 정확한 본인한테 맞는 인공 눈물도 처방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래 가끔 하늘도 한번 보시고 아이패드나 아이맥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안과 인공 눈물 이런 것도 안과 선생님 한번 모시고 다음에 또 따로 한번 해보죠. 누구 말 잘하는 안과 선생님 누구 없나? 또 누구 어떤 크루로 하면 또 갖다 꽂을 만한. 그러게요. 네. 자, 리뷰 플러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